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사건, 청일전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894년 우리 조선은 왜 그렇게 외세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준비했고 청나라는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선이 겪은 비극과 민중의 상까지 모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19세기 말 일본은 근대화의 박차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에서 벗어나 서구 열강과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철도를 놓는 것만으로 변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전체를 전쟁 기계처럼 바꾸고 있었어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 결국 전쟁을 위한 준비였죠. 1870년대가 되자 일본은 근대식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서양식 훈련을 받은 신식 병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예전 조선군이나 청나라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과 대포, 군함 같은 근대식 무기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양에서 수입하기도 했지만 곧 자국 내에서 제작할 정도로 기술력을 쌓았죠. 해군력은 일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최신 군함과 항법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함대를 조직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병창과 정보망까지 철저하게 체계화했습니다. 즉, 일본은 단순히 병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 전체를 근대화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외교 전략을 이끈 인물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전쟁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필요한 외교적 계산까지 철저히 했죠.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정보와 외교, 산업과 군사력이 모두 얽힌 총체적 작전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정반대 상황이었죠. 일본의 이런 준비를 알지도 못했고 준비할 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완전한 혼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민심은 들끓고 전국 곳곳에서 반란과 소요가 일어났어요. 왕실은 불안했고 관리들은 서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선은 외세의 눈치만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며 개입했지만 이미 일본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조선 내부의 혼란과 일본의 치밀한 준비, 청나라 군대의 제한된 지원,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전쟁 발발 전부터 이미 전세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조선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종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고 민씨 정권과 흥선대원군 세력은 서로 권력 다툼에 몰두했습니다. 국가 지도부가 내부 분쟁에 빠져있는 사이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승패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준비된 승리, 조선과 청나라는 준비되지 못한 패배. 이 불균형이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1894년 여름, 드디어 일본군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목표는 조선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와 청나라 영향력 축소였죠. 일본군이 상륙한 순간부터 전우는 감돌았습니다. 해변에 닿은 군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역사의 큰 파동을 일으킬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병창과 장비,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조선과 청군의 대비는 한참 뒤처져 있었죠. 첫 격전지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조선과 청나라 군대 모두 이곳을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총과 대포 그리고 근대식 포병 배치를 활용하며 조선과 청군 진지를 점차 압박해 나갔죠. 평양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각 전투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대포가 울려 퍼지고 총성이 울리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병사들은 물러나지 않고 싸웁니다. 조선군과 청군은 경험은 있었지만 근대식 조직과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전투가 끝나자 일본군은 한양으로 진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전투도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황해전에서는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함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청나라 군함은 수정 열세와 근대식 기술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해상에서 일본이 완전히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조선의 민중들은 혼란 속에서 전쟁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피난민이 몰려다니며 어디서 안전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왕실과 관리들은 초조하게 정보를 주고받지만 정작 국가를 안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혼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일본군의 승리는 단순히 병력만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와 병참, 근대식 무기와 포병 배치, 정보와 전략의 조합으로 전투를 압도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군은 상황 판단과 대응에서 항상 한 발 늦었고 전세는 점점 일본 쪽으로 기울었죠. 평양 전투와 황해의 전, 한양 점령까지 이어진 초기 충돌은 이후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전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 셈이죠. 하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적 승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민중과 지도자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국가적 위기를 몸소 느껴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면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기였죠. 이 초기 충돌은 단순히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해상과 육상을 연결한 연합작전으로 청나라와 조선군을 차례로 압박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제적 눈치와 외교 전략까지 계산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평양 전투와 황해의 전 이후 일본은 단순히 승리의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청나라와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전쟁 중반의 무대는 이제 한반도와 연해 그리고 해상 전역까지 확장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순 요동 반도가 위의 해상 점령입니다. 일본군은 해군력의 우위를 10분 활용했습니다. 대형 군함이 물살을 가르며 항로를 확보하고 청나라 함대는 수적 열세와 장비의 낙후로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포탄이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일본군은 단순히 함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상 보급로까지 차단하며 전투를 전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육상에서는 일본군과 청군, 그리고 일부 조선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각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정보와 지휘, 병참이 모두 맞물린 전쟁의 총체적 시험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지형과 날씨까지 계산해 진지를 배치했고 포병과 기병, 보병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청군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근대식 훈련과 장비의 차이로 패배를 거듭합니다. 조선의 민중들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도시는 포탄과 연기에 뒤덮이고 농촌은 징발과 약탈로 몸살을 앓습니다. 아이와 노인, 여성들은 집을 떠나 피난해야 했고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이 시기 일본군의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합작전입니다. 해상에서 청군을 차단하고 육상에서는 진지를 압박하며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병참을 관리했습니다. 각 전투와 점령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작전을 계획하며 단계적 체계적으로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청군과 조선군은 전술적 선택과 장비에서 항상 한 발 늦었고 사기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장병들의 이야기는 남습니다. 어떤 군인은 포탄 속에서도 부하들을 독려했고 어떤 지휘관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퇴로를 확보하며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반 전투의 결정적 특징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전쟁의 속도와 압박감, 전략적 주도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청군은 한 곳에서 패하면 다음 지역으로 퇴각해야 했고 조선군은 외세 개입으로 혼란 속에 있었죠. 일본은 전쟁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에도 민간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도시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피난민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농촌에서는 일본군과 청군의 이동 과정에서 마을이 불타고 재산과 생계가 파괴됩니다.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총체적 재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전쟁 중반을 지나며 일본은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체계적 압박 전략으로 청나라와 조선군의 저항을 계속 무너뜨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쟁의 향방은 거의 결정된 셈이죠. 남은 것은 국제 정치적 압력과 외교적 계산,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향한 일본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 청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끝났다면 이야기 끝이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와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세계 각국의 시선이 동아시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열강들은 모두 저마다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청나라와 일본 간의 힘 균형을 살피며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지키려 했습니다. 일본은 이 점을 기민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사작전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계산과 전략을 동시에 병행했죠. 전쟁 초기부터 일본은 청나라의 외교적 고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나라가 동맹을 얻지 못하도록, 열강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정보와 설득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치밀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전쟁 중에도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와 외교적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조선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일본이 개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열강의 반발을 최소화했죠. 야마가타 아리토모 역시 청나라 고립과 일본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사적 패배와 내부 혼란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어려웠고, 러시아나 영국 같은 열강과 협력하려 해도 이미 일본의 외교적 압력으로 많은 길이 막혀 있었죠. 청나라 내부에서도 누가 협상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혼란이 있었고, 결국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조선 내부의 혼란과 민심 불안도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중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왕실과 관리들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죠. 이런 내부 상황은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조선 내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쟁 후반 일본과 청나라는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승리한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청나라가 패배와 배상금, 영토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군사정보병 참외교 모든 요소를 통합해 승리를 쟁취했고, 청나라는 내부 혼란과 외교적 고립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전투 장면만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외교가 전쟁의 승패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내부 상황이 외세 개입과 국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수개월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조차도 단순한 군사적 결과로만 이해할 수 없죠. 이 전쟁은 조선과 청나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청나라의 주요 요충지를 점령했고,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평양, 황해, 위해 여순 전투와 점령지에서 일본은 전략적 승리를 이어갔죠. 청나라는 내부 혼란과 군사적 약점 때문에 반격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왕실과 관리들은 전쟁 내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휘둘렸고, 민중은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고통받았습니다. 마을은 파괴되고 농민과 상인들은 재산과 생계를 잃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 내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실상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쟁의 공식적 종결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약에서 청나라는 대규모 배상금과 영토 양보를 받아들였고, 일본의 승리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특히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 일부를 일본에 넘기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항은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근대식 군사장비, 치밀한 전략, 외교적 계산 등 모든 요소가 맞물린 결과였죠. 반면 청나라는 근대화와 내부 개혁의 실패, 외교적 고립, 군사적 준비 부족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통해 국가적 위기와 근대적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왕실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분열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민중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패배와 상처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했고, 청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조선은 근대화와 국권 상실의 전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 조선 땅에는 여러 변화가 생기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조선의 주권 약화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고 청나라의 보호에서 벗어난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왕실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민족 지도자들은 외세와 내부 개혁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대화 필요성의 절감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압도적 승리를 보면서 조선 내에서는 근대식 군대와 산업, 정보체계가 없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됩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과 재정 부족, 정치적 분열 때문에 실제 개혁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점차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 영향은 민중의 삶과 사회 구조 변화입니다. 전쟁과 점령, 병참 징발로 민중은 큰 피해를 입었고 농민과 상인은 재산과 생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중 사이에서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회적 움직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중의 저항과 개혁 요구로 이어집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이후 러일전쟁과 제국주의적 팽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청나라는 내적 쇠퇴가 가속화되며 서구 열강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졌죠. 조선은 외세 개입 속에서 근대적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여 점차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청일전쟁을 되돌아볼 때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나라의 준비와 전략, 민중과 지도자의 역할, 국제 정치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단지 19세기에 머무르지 않고 20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죠. 자, 이제 긴 여정을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조선, 청나라, 일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청일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근대식 군대, 해군력, 총과 대포, 체계적인 병창과 정보망까지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지도자들은 전쟁 전부터 청나라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승리를 설계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이미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내부 부패와 근대화 실패로 전쟁에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은 동학농민운동과 내부 권력 다툼 속에서 왕실과 관료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민중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전쟁 중 일본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치밀한 전략으로 평양 전투, 황해해전, 여순 점령 등에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청나라와 조선군은 준비와 전략에서 한 발 뒤처졌고 민중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 계산과 외교까지 더해져 결국 일본이 전쟁의 승리를 확정하게 되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조선은 주권 약화, 일본 영향력 확대, 근대화 필요성 절감이라는 현실과 직면했습니다. 민중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청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일본은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청일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근대화된 군사력, 국가 전략, 민중과 지도자의 역할, 국제 정치적 환경이 모두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되돌아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중이 서로 힘을 모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점입니다. 청일전쟁은 조선과 동아시아 모두에게 아픈 교훈을 남겼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역사적 가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